오늘은 닌키난카라는 서아프리카의 괴생명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닌키난카는 서아프리카 민속, 특히 감비아와 세네갈의 민담에서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생명체입니다. 닌키난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주로 긴목과 거대한 악어 같은 몸통을 가진 용과 비슷한 커다란 생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말이나 악어 같은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닌키난카 이야기는 1947년 진다라는 이름의 야간 경비원이 감비아의 아부코라는 지역에서 닌키난카를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와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2주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1935년에 토마스 하디 달림풀이라는 박사는 일부 감비아 지역 주민들이 공룡 조각상 사진을 보고 흥분하여 백인이 닌키난카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닌키난카의 목격담과 원주민들의 민담 속에 등장하는 특징들의 픽션을 더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런던, 영국의 학자들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정글의 미지의 땅을 연구하기 위해 탐험을 떠나려 합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감비아는 많은 학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해당 탐험대의 임무는 감비아 정글의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험대를 이끈 에드워드 랭글리는 노련한 지리학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식물학자 소피아와 동물학자 토마스가 이번 여정에 함께하였으며 현지 전문가 겸 통역사인 부바카르가 감비아의 수도 바서스트에서 합류하기로 하였죠. 감비아의 심장부로 떠날 이들의 여정은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동시에 학자로서 명성을 드높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몇 개월 동안이나 치밀하게 탐사 준비를 하였고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과 과학도구, 참고서적, 응급용품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죠. 시간이 지나 1948년 5월 6일 오늘은 에드워드가 이끄는 탐사대가 드디어 감비아로 향하는 날입니다. 에드워드와 탐사대원들은 감비아로 떠나는 증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끌벅적한 부두에서 곧 자신들이 새롭게 알아낼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동물학자인 토마스는 아직 미지의 세계인 정글의 야생을 밝히고 새로운 동물들을 발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식물학자인 소피아는 이번 탐사로 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렇게 모두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부두를 울리는 백고동 소리가 출항을 알렸으며 총 3명으로 구성된 감비아 탐사대원들은 수많은 장비와 물품을 증기선에 실어 올렸습니다. 이후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와 함께 그들은 점점 부두에서 멀어졌으며 미지의 세계인 감비아의 정글로 향했습니다. 감비아로 향한 증기선은 서아프리카에 정박했고 탐사대원들은 트럭을 타고 마침내 감비아의 수도 바서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런던과 달리 흙냄새와 푸릇한 자연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따가운 태양 빛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비아의 통역사이자 가이드인 부바카르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통역사 부바카르는 특유의 억양이 섞인 영어를 썼지만 탐사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후 부바카르는 에드워드와 탐사대원들에게 탐사를 추천하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현재 감비아의 키앙 웨스트 국립공원으로 알려진 장소로 매우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였죠. 또한 이곳 근처엔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 그들과 협력한다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현지인들만 아는 독특한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탐사대장 에드워드는 부바카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첫 번째 탐사 장소를 부바카르가 말한 장소로 정하였고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합니다. 허나 부바카르가 설명한 장소는 현재 수도 바서스트에서 약 140km 정도나 떨어져 있었고 근처까진 트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수십 킬로나 되는 정글을 그들이 직접 헤치며 걸어가야 했죠. 이 여정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에드워드와 학자들은 탐사에 대한 열망만으로 견뎌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덧 현지 가이드인 부바카르가 말한 장소로 도착한 탐사대원들은 서둘러 베이스 캠프를 차렸으며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이곳 주변에 자리 잡은 카이라바 부족민들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에드워드와 탐사대원들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한 터라 하늘은 어둑해지고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인근 마을과 협업을 위해 그들과 만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부족 마을로 향했던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가 에드워드의 베이스 캠프로 허겁지겁 달려와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부바카르의 말을 듣고 부족민들의 마을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수선한 부족민들 사이로 마치 독에 중독된 듯 고열과 마비 증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족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드워드는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어제 약초를 채집했던 부족민이 오늘 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답했죠. 에드워드는 고통스러워하는 부족민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온몸엔 경련이 일어났고 고열로 붉게 달아오른 그는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분 동안 에드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뱀이나 동물에게 물릴 것을 대비하여 가져온 해독제와 소독약도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에드워드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뱀에 물린 것이라 보기엔 아무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치료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 에드워드는 곧 정신을 차렸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부족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닌키난카라는 말을 되뇌이고 있었죠. 이에 에드워드는 치발레 부족장과 부족민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공격당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는 깜짝 놀라며 치발레 부족장이 설명한 괴생명체를 에드워드에게 전했습니다. 치발레 부족장의 말에 의하면 그는 닌키난카의 몸과 입에서 나오는 침을 만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닌키난카가 어떤 생명체인지는 잘 모르나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길이가 약 10m나 되는 파충류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은 기린처럼 길고 몸통은 거대한 악어 같으며 얼굴엔 뿔이 있다고 합니다. 수풀이나 나무에 묻은 닌키난카의 침을 만지면 며칠 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다고 하네요. 또한 닌키난카와 관련된 민담과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비가 내릴 때 모습을 보이며 늪지대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 부바카르가 통역한 말을 들은 에드워드는 회의적이며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괴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그는 두렵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죠. 매사에 신중했던 에드워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저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기절한 부족민을 뒤로하고 에드워드는 우선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향했죠. 다음날 에드워드는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소피아와 토마스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닌키난카라는 괴생명체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다른 것들엔 눈이 가질 않았죠. 에드워드가 설명한 괴생명체는 탐사 대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하루만 자신을 도와달라는 탐사 대장 에드워드의 간청에 그들은 결국 어젯밤 고통 속에 기절을 한 부족민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죠. 울창한 정글로 들어가는 그들을 뒤로 하늘에선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글에 나선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점점 누적되는 피로에 지쳐가던 그때 일행의 선두에 서 있던 에드워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진흙 바닥에 깊고 불규칙하게 패인 발자국을 가리켰으며 이것은 커다란 생명체가 지나간 흔적이 분명하다고 말했죠. 에드워드가 발견한 이 발자국들의 크기와 모양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분명 전혀 달랐습니다. 이에 토마스와 소피아는 부족민들이 말한 괴물 닌키난카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에드워드가 발견한 발자국들과 여러 흔적들을 따라가던 탐사대원들은 이내 끈적끈적하고 녹색빛을 띠는 불투명한 액체가 덤불과 나무들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식물학자인 소피아는 그 물질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해당 물질을 바라보며 어떤 생물의 분비물 같다고 판단하였고 곧이어 손으로 그것을 채취하려고 시도하였죠. 그때 에드워드는 소피아에게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쳤으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해당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소피아는 재빨리 손을 거뒀고 에드워드는 일단 흔적들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토마스와 소피아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미스터리한 흔적들에 정말 닌키난카라는 괴생명체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특히 이번 탐사에 누구보다 회의적이었던 동물학자 토마스는 에드워드보다 더 열정적으로 닌키난카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걷고 있던 탐사대원들은 점점 가까워지는 썩은 내를 참고 있었고 수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썩은 내를 참으며 수풀을 걷어내었고 그곳엔 어둡고 고요한 늪지대가 있었죠. 그때 늪지대에서 거대한 진동이 울렸으며 뱀이나 기린처럼 긴 목을 가진 파충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얼굴은 언뜻 보기에 도마뱀이나 공룡처럼 생겼고
이마에 돋아난 뿔은 독특한 느낌을 주었죠. 잠시 후 뒷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던 이 괴생명체는 두꺼운 악어 가죽 같은 피부를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거대한 몸통을 늪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탐사대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곤 그것의 특징과 생김새를 서둘러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생물의 윤곽을 스케치하며 닌키난카가 가진 특별한 형태를 기록했습니다. 동물학자 토마스는 몰아치는 폭우 속에 망가진 카메라를 자꾸만 어루만지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닌키난카의 생김새는 부족민들이 설명한 특징들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약 9m에서 10m 정도로 보였으며 목은 마치 기린처럼 유난히 길었죠. 악어처럼 생긴 몸통은 젓갈색의 가죽 피부로 뒤덮여 있었고 갈색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닌키난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얼굴은 신화 송룡의 모습과 기묘하게 닮았으며 머리에 달린 뿔들 때문에 용과 같은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닌키난카의 입에선 불투명한 녹색 액체가 뚝뚝 흘러나왔으며 길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학자 토마스는 고장난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닌키난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에드워드와 소피아가 말릴 틈도 없었죠.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닌키난카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토마스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갔으며 닌키난카의 모든 것을 담으려 애썼죠. 허나 닌키난카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토마스가 있는 숲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놀란 토마스는 뒷걸음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죠. 그 순간 토마스는 손에서 불에 달군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십 초 만에 이 고통은 손을 넘어 팔 전체까지 퍼지고 있었죠. 토마스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액체가 묻은 피부 주변으로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몸에 퍼지고 있었죠. 토마스는 소리를 지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에드워드와 소피아는 갑자기 자지러지는 토마스를 보곤 서둘러 그에게 달려갔죠. 에드워드는 고통스러워하는 토마스를 부축하여 늪지대에서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토마스는 자신의 노트를 꼭 챙겨달라고 되뇌었죠. 쏟아지는 빗소리와 닌키난카의 거대한 울음소리는 숲을 가득 메웠고 에드워드 일행은 토마스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닌키난카를 목격한 늪지대에서 멀리 벗어난 에드워드 일행은 간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여 토마스를 눕혔습니다. 닌키난카의 침과 접촉한 토마스는 극심한 마비 증세와 함께 호흡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에드워드는 토마스의 손을 소독하고 가지고 있던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환부를 절단할 것을 제안했죠. 허나 쏟아지는 폭우 속에 토마스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시작한 감비아의 탐사 계획은 토마스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죠. 이후 토마스를 감비아의 부족민들과 함께 묻어준 에드워드는 탐사 작전을 중지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증기선에 탑승한 에드워드는 토마스가 사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였고 런던으로 복귀한 그는 토마스가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의 독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죠. 학회 사람들과 토마스의 가족들은 닌키난카라는 괴생명체에 대해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산락산에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는 괴생명체 아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훌은 거대한 박쥐 모양의 생물로 묘사되며 목격담과 전설에 따르면 아훌은 이름 그대로 아훌거리는 독특한 울음소리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3m에 달하고 원숭이처럼 크고 납작한 얼굴과 붉은 눈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을 거대한 박쥐로 묘사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훌이 날아다니는 영장류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박쥐 같은 생물로 묘사되는 크립티드인 아훌의 가장 유명한 목격담은 1925년 어니스트 바텔스 박사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저명한 조류학자의 아들이었던 바텔스 박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산락 산맥의 한 폭포 근처를 탐험하던 중 아훌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큰 몸집과 독특한 울음소리가 특징인 이 괴생명체가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전했으며 2년 후인 1927년 바텔스 박사는 밤 11시 30분경에 또다시 아훌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아훌과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목격담에 흥미로운 픽션을 더한 괴물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 조류학자인 헨리 애쉬포드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으로 탐사를 준비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자바섬의 울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는 산락산으로 그곳은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조류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죠. 쌍안경과 수천미 카메라 등 연구와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 그는 이번 여정에도 별도의 탐사팀을 꾸리지 않기로 합니다. 헨리 박사는 낯가림이 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에 누군가 탐사를 동행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죠. 물론 홀로 떠나는 탐사는 수많은 위험이 따랐지만 유독 이번 탐사에 집착을 보인 그는 산락산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최초이기를 바랬습니다. 학회 사람들은 학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홀로 탐사를 떠나는 헨리 박사의 이기적인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으며 언제나 독단적이었던 그는 자카르타의 산락산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동안 헨리가 발견한 조류들과 그의 논문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았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학회는 독단적인 그의 탐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무거운 짐들을 이끌고 탐사를 떠나려는 헨리 박사는 동료들의 축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홀로 자바섬으로 떠나는 증기선에 탑승하였고 고독한 탐사를 떠났죠. 몇 주가 지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자바섬에 도착한 헨리 박사는 북쪽이는 자카르타의 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독특한 향신료 냄새와 이국적인 풍경들이 자카르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촘촘히 처진 천막 아래엔 두리안 등 이국적인 열대 과일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수많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한 헨리 박사는 지체하지 않고 산락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산락산은 수도 자카르트에서 남쪽으로 야구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오래된 트럭에 몸을 싣고서 산락산으로 향하는 헨리 박사는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를 느끼며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왔음을 느낍니다. 드디어 산락산에 도착한 헨리는 몇 달간 계획한 탐사가 드디어 시작됨에 왠지 모를 해방감에 젖었습니다. 산락산의 울창한 숲과 우뚝 솟은 봉우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여정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헨리 박사는 산락 산기슭에 조촐한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는 벌써 신비로운 지역의 이국적인 생명체들에 매료되어 자신의 수첩을 손에서 놓질 않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더 깊은 곳으로 탐사를 떠난 헨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명한 청색과 밤색의 깃털이 돋보이는 자바왕물 총새는 힘차고 맑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고 붉은색과 노란색의 깃털이 아름답게 돋아난 이 새는 독특한 울음소리로 숲을 가득 메웠죠. 헨리 박사는 특히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자바 휘파람새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자바 휘파람새의 반짝이는 청흑색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며 나뭇잎 사이로 보석처럼 빛났죠. 숲속에서 홀로 탐사를 진행하는 헨리 박사는 어느새 산락산의 새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탐험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울창한 숲속을 걷고 있던 헨리 박사는 안개가 자욱하게 퍼진 웅장한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을 내고 있던 이 거대한 폭포를 바라본 헨리 박사는 잠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머리를 식히려 하였죠. 이후 폭포의 아래로 내려온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폭포수로 몸을 적시며 과열됐던 자신을 잠시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던 그때 헨리 박사는 폭포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새라기보다는 박쥐에 가깝게 생겼으며 가죽같이 생긴 넓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가로질렀죠. 갑자기 나타난 이 괴생명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언뜻 보기에도 거대하였으며 날개와 날개 사이의 거리가 무려 2에서 3m는 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이미 헨리 박사의 마음속은 호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헨리 박사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으며 자신이 최초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방금 목격한 괴생명체를 스케치하였고 이 괴생명체를 추적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정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본 괴생명체를 추적하고 있는 헨리 박사는 밀림 깊은 곳에서 나무에 생긴 기묘한 무늬의 상처와 특이한 배설물 등 여러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괴생명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헨리 박사는 초라한 베이스 캠프를 몇 번씩이나 옮기며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을 찾았지만 오늘 역시 괴생명체를 찾지 못하였고 어느새 하늘은 어둠으로 꽉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박사는 내일을 기약하며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고 고요한 밀림 속에서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헨리 박사가 낡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잠에 들려고 한 순간 숲속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섬뜩한 소리는 너무나 낯선 소리였으며 평범한 새나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님을 헨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기묘한 소리는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 역시 조금은 달랐죠. 잠시 후 헨리 박사는 랜턴을 꺼내들고 이 기묘한 울음소리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동물들의 눈빛이 숲풀 속에서 빛났으며 긴장한 헨리 박사는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의문의 소리를 찾아 나선 헨리 박사는 곧이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곤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푸른 달빛이 비추는 나무에 마치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기묘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헨리 박사는 멀리 보이는 저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었고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허나 숲풀을 헤치며 그것에 가까이 다가간 헨리 박사는 놀라서 잡고 있던 랜턴마저 놓쳤습니다. 랜턴의 빛이 비춘 그것은 자신이 찾고 있던 괴생명체였으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박쥐 같았지만 얼굴은 분명 침팬치였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이 괴생명체는 자신을 비춘 랜턴의 빛에 놀란 듯 갑자기 끔찍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숲속을 진동하는 이 기묘한 울음소리는 몇십 분 전 헨리가 베이스 캠프에서 들었던 소리였죠. 곧이어 헨리를 발견한 괴생명체는 나무에서 내려와 이빨을 내보이고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며 그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기묘한 생명체의 키는 약 130cm 정도였지만 이 괴물의 거대한 날개의 길이는 무려 3m 정도 돼 보였죠. 몇십 초간의 대치 속에 헨리 박사를 위협하던 이 괴생명체는 갑자기 나무에 빠르게 올라가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갔습니다. 헨리 박사는 숲속을 달리며 그 생명체가 날아가는 경로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산락산맥의 폭포 어딘가에 내려앉는 것을 목격하곤 그곳을 지도에 표시하였죠. 이후 숨을 헐떡이며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헨리는 자신이 목격한 생명체의 특징을 수첩에 정리하였습니다.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고요한 숲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내일 아침 그는 그 괴생명체를 다시 추적하기로 하였죠. 헨리 박사는 수일 동안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이 괴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를 주변으로 수십 킬로를 늘어선 빽빽한 나무와 무성한 숲풀들 때문에 헨리는 탐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었죠. 허나 그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생명체의 끈질긴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마주친 그 괴생명체와의 만남으로 박사는 이제 다른 야생동물이나 새들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하늘은 이런 헨리의 마음도 몰라주며 비까지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라는 마음으로 박사는 우거진 숲풀을 걷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헨리 박사는 무성한 덩굴에 가려진 동굴 입구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박사는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덩굴들을 파헤치고 자르며 입구에 그려진 무언가를 보게 되었죠. 그것은 매우 오래된 암각화로 추정되는 그림이었으며 헨리는 해당 그림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암각화는 거대한 박쥐를 연상하는 듯한 괴생명체와 원주민들이 같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박사는 자신이 목격한 괴생명체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암각화도 자신이 최초로 발견하였다는 생각에 말로는 표현 못할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암각화의 사진과 스케치 및 탐사 일지를 작성한 헨리 박사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헨리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도 놀라곤 했습니다. 동굴의 천장에 맺힌 이슬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공허한 메아리가 퍼지고 있었죠.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온 박사는 그곳에 1인용 텐트를 쳤고 랜턴으로 주위를 밝히며 이 미스터리한 괴생명체의 흔적을 조사하였습니다. 몇 시간째 조사에 매진하던 헨리 박사는 동굴 저편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날개짓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나이프 및 여러 장비를 급히 챙기곤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아리치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헨리는 거대한 날개 가죽을 펄럭이는 괴생명체를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 헨리 박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심스레 카메라를 꺼냈고 이어 그 괴생명체를 향해 시점을 고정하였죠.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헨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카메라 셔터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때 헨리 박사는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모한 행동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 매우 밝게 빛나는 플래시가 괴생명체를 선명히 비췄으며 찰칵하는 소리가 동굴에 메아리쳤죠.
그 즉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한지 뒤늦게 깨달은 박사는 급히 몸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박사를 발견한 이 괴생명체는 다시 한번 괴상한 울음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헨리는 뒤돌아 도망가려 하였고 거대한 날개짓 소리는 그런 그를 따라왔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날개와 날카롭고 투박한 발로 헨리를 덮친 괴생명체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괴물의 덩치는 침팬치와 비슷하여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근력과 힘은 헨리보다 훨씬 강했죠. 괴생명체는 날개로 중심을 고정하였고 헨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은 헨리는 정신을 잃어갔지만 그는 살기 위해 허리춤에 있던 나이프를 꺼내 괴생명체를 공격하였습니다. 몇 분 동안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나이프에 상처를 입은 괴생명체는 이윽고 쓰러진 헨리 박사를 무시하곤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헨리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날카로운 송곳니에 다리를 물어뜯겨 피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는 살기 위해 차가운 바닥을 기어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 헨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기록한 괴생명체의 사진들과 기록들은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 헨리와 함께 잠에 들게 되었죠. 반갑습니다. 연구소장 K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목격담을 가진 조지아 랩터라는 크립티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아 랩터는 2008년 미국의 조지아 숲에서 목격된 크립티드입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조지아 랩터는 트로오돈 혹은 랩터를 닮았다고 하며 키가 약 1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지아 숲에서 사슴을 사냥을 하던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는 7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 괴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인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는 평소 초자연적 현상이나 괴생명체 같은 것 믿지 않았지만 이 만남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죠. 지금부터 조지아 랩터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가정하고 관련된 목격담에 픽션을 더해 보다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29일) 조지아 주의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24살의 청년 에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수사관과 야생동물관리국 담당관은 에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조사실에서 에단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공룡 같았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이 괴생명체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에단의 말에 따르면 이 괴생명체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미끼가 되어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고 전했죠. 이보게 에단,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에단의 허무맹랑한 말에 수사관들은 당황하였고 그들은 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국의 담당관은 에단을 노려보았고 공룡 같은 괴생명체를 숲에서 마주친 것이 사실이냐며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곧이어 에단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고 그 괴생명체는 실제한다고 말했죠. 허나 수사관들은 에단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그가 과거 불법적인 약물을 한 적이 있는지 그의 범죄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실종된 에단의 할아버지 윌리엄이 사실은 끔찍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범인을 에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이후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에단은 공룡을 닮은 괴생명체를 보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24살의 대학생 에단은 자신의 할아버지 윌리엄이 사는 조지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에단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몰아치는 학업의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윌리엄과 자주 만나며 다양한 추억을 남겼지만 어느새 성인이 되어 도시로 떠난 에단은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고 간간히 전화 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였죠. 윌리엄은 그간 에단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자신의 손자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에단은 항상 수화기 너머로 한숨과 한탄을 내쉬고 있었고 고민이 매우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에단의 상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윌리엄은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몇 주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온갖 잡생각에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에단은 윌리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지아 주의 시골로 떠난 것이었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에단은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 오래된 나무문을 두드렸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을 찾아온 손자 에단을 환영하였고 그들은 늦은 점심을 함께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중 윌리엄은 에단에게 여기서 지낼 동안 숲을 탐험하고 사냥 기술도 배우며 고민을 잊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평생 총을 만져본 적도 없는 에단은 사실 겁이 났습니다. 평소 에단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에단에게 탐험과 사냥은 돌발적인 상황에 마주하는 대담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허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에단은 할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에단은 윌리엄과 함께 총을 다루는 법과 사냥 기술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고 닭들이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에단은 할아버지와 함께 한적한 밭에 있는 간이 사격장에 와 있습니다. 윌리엄은 쭈뼛거리며 찬 공기에 몸을 감싸고 있는 에단에게 오래된 볼트 액션 소총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윌리엄의 사냥 수업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오래된 볼트 액션 소총을 하나하나 모두 분해하며 에단에게 보여주었고 총의 취급법부터 시작해 조준법과 발사 순간의 숨 조절까지 세세한 기술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단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히 총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냥감을 추적하는 방법부터 사냥의 윤리와 책임감도 함께 배웠죠. 며칠 동안 에단은 이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 매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는 사냥 준비와 우거진 숲을 탐험하는 시간들은 에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손에 묻은 흙, 먼지로 뒤덮인 옷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냥 중에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며 잡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이전에 번잡했던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생동감과 성취감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덧 몇 주가 지나자 이제 어느 정도 소총을 다룰 수 있었던 에단에게 윌리엄은 조지아 숲에서 며칠 동안 야영하며 같이 사냥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야생의 생활의 매력을 느껴가던 에단은 윌리엄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죠. (2008년 7월 24일) 에단과 윌리엄은 사냥과 야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조지아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을 헤치며 다양한 동물들을 마주한 에단은 윌리엄의 지시 아래 연습했던 기술들을 써보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 긴장한 탓에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런 에단을 바라보는 윌리엄은 자신의 어렸을 적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숲을 거니던 에단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고 나무와 무성한 숲을 사이로 어떤 형체가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였죠. 자신이 야생 칠면조나 사슴을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한 에단은 별 생각 없이 야영 텐트를 치기 위한 장소로 계속 이동하였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에단과 윌리엄은 장작불 앞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요한 숲에서 불꽃이 일렁이며 자작거리는 소리만 퍼졌으며 에단은 감성에 젖어들고 있었죠. 그때 숲속 저 멀리 어딘가에서 괴상한 동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름칙한 이 소리에 에단은 긴장하였고 윌리엄마저 처음 들어보는 동물의 울음소리에 당황하였죠. 이 숲에서 대형 포식자라고 할 만한 동물은 흑곰이 유일하였는데 흑곰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저런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에 야영 텐트를 치기 전 긁힌 나무와 동물의 발자국 및 배설물을 체크한 윌리엄은 이곳이 흑곰의 영역이 아님을 확실히 확인하였죠. 이후 더 이상 괴상한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윌리엄은 남은 음식들을 밀폐된 용기에 잘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숲에서 에단과 윌리엄은 하루를 정리하며 소박한 텐트 안에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눈을 뜬 두 사람은 캠프장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톱이 돋아난 이상한 발자국이 텐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발자국은 울창한 나무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에단은 텐트 주변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며 이것이 흑곰의 발자국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윌리엄도 발자국을 보았고 분명 흑곰과는 다른 발자국이 남겨진 것을 확인하였죠. 해당 크기를 보았을 때 꽤나 큰 동물임에는 틀림없었으나 발자국의 모양은 마치 타조처럼 생겼었습니다. 조지아 숲에는 타조나 거대한 조류가 살지 않았기에 윌리엄의 심장은 두근대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호기심에 사로잡혀 이 정체불명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죠. 허나
에단은 자신들의 계획에 없었던 미스터리한 괴생명체를 추격하는 것을 반대하며 윌리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자신의 손자인 에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추적해보자며 그 발자국을 따라갔죠. 숲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든 에단은 작은 목소리로 윌리엄에게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마 야생 칠면조나 외래종의 발자국일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불안감에 젖어든 에단의 말은 윌리엄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계속 할아버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죠. 시간이 지나 벌써 몇 시간째 추적을 하던 그들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빽빽한 나무와 숲을 너머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특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리엄은 에단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움직이지 말라고 전했죠. 곧 그들은 울창한 숲풀을 헤치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진원지에 이르렀습니다. 무언가를 목격한 윌리엄은 매우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었지만 곧이어 자신의 손으로 입을 겨우 막았습니다. 자신이 추적하던 미스터리한 발자국의 끝엔 기괴하고 이질적인 생명체가 있었죠. 이 생명체는 이족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 키가 약 170cm 정도 돼 보였고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3m나 돼 보였습니다. 깃털들이 온몸에 있던 그것은 얼핏 보면 새처럼 보였지만 거대한 머리와 도마뱀처럼 생긴 얼굴은 그것이 새가 아님을 보여주었죠. 이후 할아버지를 뒤따라온 에단도 이 괴생명체를 목격하였고 얼굴이 퍼렇게 질려 이것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공룡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분 동안 조준경과 망원경으로 괴생명체의 모습을 관찰하던 그때 그들은 이 기괴한 생명체가 자신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에단은 크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윌리엄은 총을 들어올려 침착하게 조준하였습니다. 이 괴생명체와 윌리엄은 약 150m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죠. 그때 눈 깜짝할 새에 이 괴생명체는 나무와 숲풀 사이로 몸을 숨겨 윌리엄과 에단에게 향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윌리엄은 에단을 지키기 위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허나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아는 듯 이 괴생명체는 나무와 숲풀에 몸을 가려 이동하였죠. 총소리가 숲을 가득 메웠지만 이 괴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되려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더 빠른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윌리엄은 에단에게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포에 젖어 만신창이가 된 에단은 윌리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윌리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에단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냥꾼이었지만 지금은 먹잇감이 된 윌리엄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쫓아오는 이 생명체가 마치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70살이 넘은 윌리엄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의 입에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숲풀에 뛰어들었고 소총과 함께 자신을 추적하는 괴생명체를 기다리고 있었죠. 에단이 자신의 할아버지 윌리엄이 실종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의 말들은 윌리엄 실종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에단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의심했던 수사관들도 그에게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죠. 결국 수사관들은 에단과 함께 윌리엄이 실종된 숲으로 향했으며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허나 극심한 장마의 숲에 남겨진 흔적들은 씻겨 내려갔으며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오늘은 크툴루 신화의 세계관을 재구성하여 제작된 픽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크툴루 신화는 1920년대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에 의해 창조된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툴루, 니알라토텝, 요그소토스와 같은 이 초월적인 존재들은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크툴루 신화는 초월적인 존재를 마주한 인간의 무력감과 압도당하는 느낌을 잘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장르를 코즈믹 호러라고 부른다 합니다. 이제부터 크툴루 신화의 세계관 및 코즈믹 호러의 특징을 기반으로 픽션을 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선구자이자 글로벌 에너지 회사 오션그룹의 회장 앨런은 지속되는 사업 실패에 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앨런 회장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기존 에너지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자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하였죠. 초기 앨런 회장의 환경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사업은 큰 관심과 투자를 이끌었으나
몇 년째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여타 다른 친환경 기업처럼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자체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구 자체에 별 관심이 없던 것이겠죠. 그가 그동안 내보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들이 형편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중들은 굳이 불편한 것을 감내하며 앨런의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염증을 느낀 앨런은 자신의 꿈을 접고 지구의 편에 서서 그저 환경단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죠. 허나 이때 앨런 회장에게 수수께끼의 단체가 접근해왔습니다. 그들은 루리에라 불리는 해역을 앨런에게 소개하며 이곳에 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비한 물질들이 묻혀있다고 설명하였죠. 앨런 회장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단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오염된 지구가 정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은 앨런뿐이라는 이야기만 남겼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에 앨런은 이 헛소리 같은 말에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몇 달 후 그들이 알려준 루리에라는 해역의 대규모 해양 시추 작업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이것은 수수께끼 단체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2028년 8월 29일) 인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오션그룹의 회장 앨런의 야심찬 발표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오션그룹의 회장 앨런은 이날 인류의 에너지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발표하였죠. 이 혁신적인 기술로 오션그룹은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전례 없는 영향력과 천문학적인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기존의 에너지원과 기술은 오션그룹의 우수한 대안 앞에서 쓰레기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션그룹의 배터리로 구동되는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으로 수개월 동안 작동하는 말도 안 되는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AI 로봇 공학은 효율적인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과 향상된 전원에 힘입어 경이로운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전에는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기능을 실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혁신과 발전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 이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오션그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성공의 근원은 루리에라 불리는 미지의 해역의 심해에서 발견된 광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오셔니움이라는 이름의 신비한 광물을 발견했고 이 물질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했죠. 수수께끼 같은 원자 구조를 가진 오셔니움은 에너지 저장 분야의 판도를 바꿀 물질이었습니다. 이 광물의 에너지 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 훨씬 뛰어나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물은 오랫동안 리튬 배터리를 괴롭혀온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뛰어난 보골력을 발휘하여 최소한의 성능 저하로 반복적인 충전과 방전 사이클을 견뎌냈죠. 오션그룹의 과학자들은 비밀리에 실험하며 기존 소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을 보이는 오셔니움의 특성에 당황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루리의 해역에서 오션그룹의 거대한 드릴십이 심해를 휘저으며 앨런 회장이 오셔니움으로 명명한 신비로운 광물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채굴하는 이 광물이 배터리의 핵심 재료라는 것을 몰랐죠. 하지만 최근 이 거대한 시추선에선 알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추선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알 수 없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악몽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이상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악몽 속에서 저는 지구와 다른 세계의 풍경이 무한히 펼쳐진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허공에 맴돌았으며 제 발 밑에는 광활하고 어두운 바다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괴물 같은 형태의 이상한 생명체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악몽은 마치 현실처럼 다가왔어요. 언제는 제가 꿈을 꾸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죠. 이 악몽을 꾼 이후로부터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던가 이상한 형체가 눈앞에 나타난다던가 알 수 없는 증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션그룹은 여러 정신과 의사와 전문가를 고용하여 의학적, 심리적 개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몽은 계속 지속되었고 점점 더 강렬하고 혼란스러워졌으며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죠.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직면하고 잠재적인 파장을 두려워한 오션그룹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비밀리에 지하에 시설을 설립하였죠. 외부의 감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설은 작업자들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시설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감시받고 연구되며 다양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나 이들이 겪고 있는 악몽과 정신 이상 증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션그룹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작업자들을 지하 시설에 가둬두었으며 그들이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한 사실을 세상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션그룹의 광물 채굴 구역 중의 하나인 알파 구역에서 이상 현상이 포착되었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무전을 전달받은 사람은 브라보 구역의 시추 작업 책임자 로버트였으며 그는 전달받은 영상을 보곤 그것을 믿지 못하였죠. 여기는 알파. 지금 거대한 시추선과 무역선들이 모두 하나로 떠올랐다. 믿지 못하겠지만 특수효과가 아니라 다른 구역. 괜찮은가? 브라보, 차례. 중력이 역전되는 이상 현상을 전달받은 로버트는 급히 오션그룹의 상황통제팀에 연락하였습니다. 로버트가 전송한 영상을 보고받은 상황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중력 자체가 반전되어 거대한 시추선이 하늘에 떠다니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이 기이한 현상은 잠시 후 멈췄으며 하늘로 떠오른 무역선과 시추선은 바다에 곧장 내리꽂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루리의 해역에서 벌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에 오션그룹은 침묵을 택합니다. 오션그룹의 회장 앨런은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과 작업자들의 정신적 붕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이 사실들은 수익성이 높은 오셔니움 추출이 국가적인 통제로 중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이 루리의 해역에 몰려들어 오션그룹의 혁신적인 에너지 자원 독점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앨런 회장은 시추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으며 몇 년 전 자신에게 루리의 해역을 알려준 단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크툴루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간 앨런 회장에게 여러 지시를 하며 오셔니움을 발견하게 해준 장본인들이었죠. 정신 이상 증세와 중력 역전 현상을 설명하는 앨런 회장의 메시지에 수일 동안 묵묵무답이었던 크툴루 단체는 얼마 전 그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현재의 이상 현상과 혼란은 지구를 정화하는 과업에 따르는 아주 사소한 대가입니다. 현 시점으로 인류는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꿈은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잠잠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받은 앨런 회장은 그동안 크툴루 단체가 지시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믿기로 합니다. 이후 수많은 이상 현상들이 그들의 말대로 잠잠해졌고 오션그룹의 에너지 사업은 더욱 더 고도화되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오셔니움의 정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들은 오션그룹의 임원진들에게 여러 의문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간 앨런 회장이 단기간에 이뤄낸 이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분명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죠. 거미줄처럼 얽힌 의문들의 답을 듣고 싶었던 몇몇의 핵심 임원들은 비밀리에 팀을 꾸려 앨런 회장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이후 암호로 된 수많은 기술 데이터와 기업 서신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은 크툴루라는 조직의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또한 그들이 복원한 메시지에는 크툴루 단체가 오션그룹의 시추 계획과 모든 동선들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앨런 회장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었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임원들은 자신들의 경호원들을 대동하여 앨런 회장의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밖을 내다보며 불안감과 초조함에 젖어든 듯한 앨런 회장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임원들을 보고 애써 태연한 척을 하였습니다. 앨런 회장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권위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잠시 후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고 앨런은 임원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의문과 크툴루 단체에 대해 침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크툴루 단체는 몇 년 전 나에게 다가와 루리의 해역을 알려주며 지구를 정화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도 루리에의 심해에서 채굴한 오셔니움이라는 광물로 이뤄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술로 지구가 정화되는 것뿐이었으며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셔니움을 개발하여 보다 고도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운영할 만할 부와 영향력을 얻으실 수 있으며 전 인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앨런 회장이 제시한 거대한 부를 듣고선 입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허나 한 명의 임원은 회장에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크툴루라는 단체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을 표했죠. 이에 알렌은 오셔니움으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앨런 회장은 임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이라는 말을 하였죠. 회의감과 획기적인 발견의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임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채 앨런의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앨런 회장은 임원들이 나가자 긴장이 풀린 듯 손을 떨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곧 거머쥘 자신의 영향력과 명예, 부를 상상하며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음 지시 사항이 도착하였다는 알람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죠. 2028년 11월 4일 17시 남이 47도 9분, 서경 126도 43분, 해저 4000m까지 채굴 시작. 우리가 발견한 오셔니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11월 3일) 최근 앨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 크툴루 단체의 한 남자가 오래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글들과 수수께끼 같은 사파로 가득 찬 책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죠. 그의 주변에는 기괴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목소리를 높여 무언가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앨런 회장에게 접근한 이 크툴루라는 단체는 사실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존재를 숭배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툴루를 잠에서 깨워 지구를 태초해 혼돈으로 되돌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조직의 기원은 예멘 산하 출신의 아라즈레드라는 시인에게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 과거 아라즈레드는 위대한 옛 존재의 꿈을 엿본 최초의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악몽 속에서 심해에 가라앉은 도시 르리에를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위대한 존재의 영혼을 만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식을 접하게 되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이 산산조각나 폐인이 되거나 죽었겠지만 아라즈레드는 이 위대한 존재의 지식의 일부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파도처럼 밀려들어온 위대한 지식들이 머리에 꽉 차 점점 미쳐가고 있었죠. 이런 그의 유일한 위안은 위대한 자의 지식과 계시를 책에 기록하여 조금이나마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라즈레드는 자신의 육체가 혐오스럽게 변해가면서도 훗날 네크로노미콘으로 알려진 형언할 수 없는 진리의 책을 완성하였죠. 허나 당시 네크로노미콘에 담긴 내용들이 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마도서로 취급되어 세상 밖으로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추악한 만행들을 경멸하고 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크로노미콘은 어둠 속에서 추앙받고 있었죠. 이처럼 마도서로 취급되었던 네크로노미콘에는 고대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위대한 옛 존재, 크툴루를 깨워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Old ruler of the earth, high priest of the great beings, lord of the deep who sleeps in Relaye. The day the old stars fall into place, knock on Relaye door with great force. The fires of destruction put everything back in place. 크툴루를 깨우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힌 네크로노미콘에는 옛 별들이 제자리를 잡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미래의 시간까지 예언되어 있었죠. 몇 주 전 앨런 회장에게 지시한 시추 계획은 사실 옛 별들이 제자리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앨런 회장의 야망과 꿈에 의해 수세기 동안 좌절되었던 크툴루 단체의 목적이 달성되기 직전이었죠. 크툴루 단체는 과거에 루리에가 가라앉은 해역에서 현재 오셔니움이라 불리는 신비한 광물까진 발견하였지만 크툴루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언을 완성하여 크툴루를 깨우기 위해선 크툴루가 잠든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심해에 가라앉은 루리에에 매우 큰 힘을 가해야 했죠. 이런 그들에게 충분한 자본과 패배감에 젖어있는 앨런 회장은 크툴루를 깨우기 위한 최고의 열쇠였습니다.
크툴루 단체는 몇 년 동안이나 앨런 회장을 하수인으로 부렸으며 그의 기술과 자본으로 수백 번의 채굴 끝에 크툴루가 잠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죠. 이렇게 수세기부터 시작된 그들의 염원이 바로 내일 지구 정화를 꿈꾸는 앨런 회장의 손에 의해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8년 11월 4일) 크툴루 단체의 지시에 따라 앨런 회장은 오션그룹의 거대 시추선들을 통해 기적의 물질을 찾기 위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이 기적의 물질의 발견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시추선에 탑승해 있었죠. 잠시 후 기대감에 부푼 앨런 회장의 무전이 시추선들에 전달되었고 거대한 드릴이 해저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드릴이 지구 깊숙이 파고들면서 울려 퍼지는 굉음과 함께 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해역을 뒤덮었죠. 그때 갑자기 거대한 진동이 시추선들을 휘감았으며 동시에 앨런 회장에게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앨런 회장은 기대감에 부풀어 무전기를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곧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것은 신물질 발견의 소식이 아니라 작업자들의 비명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내 거대한 진동은 더욱 심해졌으며 앨런 회장이 탑승한 시추선은 몰아치는 파도에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대한 진동이 갑자기 멈췄고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검은 형체가 해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이 초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윽고 거대한 시추선들이 마치 범고래에게 공격당한 물개처럼 수면 위로 맥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솟은 시추선들 사이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생명체가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습을 드러냈죠. 구름을 뚫고 올라선 이 괴생명체의 실루엣은 폭풍우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그 크기와 위용으로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포에 젖은 앨런 회장은 해군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장면을 전달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듯했죠. 긴급 속보입니다. 이 화면에 비친 현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상황이며 어떠한 모의 훈련도 아닙니다. 해안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즉시 대피 지시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닌 긴급한 대피 명령입니다. 현재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군 병력이 비상 출동해 해안가에서 나타난 괴생명체와 교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전 세계 정부와의 긴급 연락을 통해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찰과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2028년 11월 4일 파멸의 괴수가 깨어났다. 사이비 종교 단체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 이 괴물에게 수천 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투하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존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인류의 터전을 초토화시켰다. 우린 바닷속에 이런 괴물이 잠들어 있는 줄 몰랐다. 모든 국가가 합심하여 싸웠지만 영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괴물의 권속들로 보이는 미지의 존재들도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났다. 파괴된 도시엔 이제 비명소리마저 찾기 힘들다. 피를 토해 애원해도 이 존재들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수십억 명이 한순간에 증발하였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어느 사이비 집단은 위대한 옛 존재 크툴루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우린 개미처럼 짓밟히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초월적이며 우주적인 존재에게 한낱 개미와 같은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과거 운명처럼 위대한 꿈을 들여다본 아랄바레드는 크툴루의 호기심을 끌어 아득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길을 걷다가 개미 한 마리가 도와달라고 땅에 글을 써놓았다면 그 갸륵함에 못 이겨 도와줄 겁니다. 인류는 위대한 옛것들에게 그저 그런 존재였습니다. 멸망 이후 존재 자체가 전 우주의 역사이자 기록인 부왕 요구소토스는 아득히 먼 우주에서 자신의 손자 크툴루의 존재를 느끼고 인류의 멸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별들의 정열이 풀린 크툴루는 이내 육체가 증발하며 심해에 가라앉은 루리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잠에 드는지는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인류의 멸망과 재건이 수백 번 반복되었을 수도 있죠. 허나 이 또한 자신이 꾼 꿈으로 우주를 창조한 아우터가 나자토스의 달콤한 꿈일 뿐입니다. 오늘의 괴물 이야기 크툴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소장 K입니다. 오늘은 16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 널리 알려진 유령선 전설의 픽션을 더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이야기는 괴물연구소 채널 초기에 다뤄졌던 콘텐츠이지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30년)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영 제국의 거대한 상선들과 호위 군함들이 거센 폭풍우를 뚫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금괴와 설탕으로 가득 찬 이 상선들은 대영 제국 해군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고 있었죠. 그때 호위 군함을 이끄는 에디 중령은 부관에게 긴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쪽으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대한척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받은 에디 중령은 망원경으로 이 정체불명의 함선을 바라보았고 이것을 해적선으로 판단한 그는 그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디 중령의 명령 아래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대영 제국의 최신 군함 4척은 뱃머리를 돌렸고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수십 개의 포문은 불꽃을 토해내며 포탄을 발사하였죠. 공기를 찢으며 날아간 포탄들은 거대한 해적선에 명중하였고 이를 확인한 에디 중령은 상황 종료를 명령하였습니다. 허나 부관은 에디 중령에게 이 해적선이 격침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짙은 안개 속에선 기괴한 울음소리가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디 중령은 이 해적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는 천둥번개와 함께 거대한 해적선의 실루엣이 밝혀졌고 에디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이 해적선의 모습은 거대한 괴물의 입이 뱃머리에 달렸으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괴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대영 제국의 항해 기술이 담긴 이 호위 군함들은 대서양의 파도를 가르며 6노트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선원들의 손길로 정교하게 조정되는 돛과 최신 해상 항법 기술을 활용하여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전진했죠. 하지만 이 괴물 같은 해적선은 마치 바다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대영 제국의 호위 군함들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적선의 놀라운 속력과 민첩한 움직임은 당시의 해상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에디 중령은 모든 함선들에게 각 군함의 돛을 완전히 펼쳐 최대 속도로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위용이 무색하게 도망치던 그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이 괴물 해적선은 에디 중령이 지휘하는 호위 군함들을 하나둘씩 집어삼켰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해적선의 크기는 대영 제국의 전열함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였죠.
이를 목격한 부관과 선원들은 에디 중령의 판단과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에디는 살기 위해 군함에 달려있는 보트에 줄을 끊기 바빴습니다. 에디 중령은 사실 샤프셔 백작 가문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 귀족의 호사스러운 삶 속에서 자랐습니다. 실전 경험은 고사하고 군사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했던 그가 대영제국 해군의 군함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순전히 그의 아버지인 샤프셔 백작의 영향력 덕분이었죠. 당시 사회에서는 귀족의 자제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이는 군사력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어처럼 추악한 입을 벌린 해적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홀로 도망치는 에디 중령을 뒤로 대영 제국의 상선과 군함 그리고 금괴와 설탕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출발한 대영 제국의 상선과 군함들이 해적선에게 공격당해 침몰했다는 소문이 항구의 골목과 부두를 따라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해적의 황금기라 불렸을 만큼 해적들의 위용은 하늘을 찔렀었지만 1700년대 대영 제국의 해적 토벌 작전으로 모두 해산되어 그 힘을 잃었었습니다. 허나 이 소문은 1700년대 카리브해에서 그 위세를 떨쳤던 해적연합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였고 어민들과 무역회사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 왕립 해군의 대미한 앨런 아이작 대령은 에디 중령이 지휘하는 호위선이 정체불명의 해적선에게 격침당했다는 부관의 보고서를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상선과 호위선들이 정체불명의 해적선에게 격침당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괴와 설탕 및 젊은 병사들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에디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이 해적선은 대영 제국의 전열함들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으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 중령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신의 군함 지휘에 대한 무능력함과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서를 읽은 데미안 대령은 격노하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대대로 이어진 군인 가문의 후예로서 깊은 군사 전통과 대영 제국 해군의 엄격한 규율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임무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와 제국에 대한 불명예이자 책임 회피의 징표로 간주되었죠. 특히 에디 중령의 방관적인 태도와 겁쟁이 같은 행동은 그의 군사적 가치관과 철저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에디 중령의 위치를 긴급히 파악했고 그가 머무르고 있는 호프웰 부두의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데미안 대령은 호프웰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대령의 마음과 달리 부두는 평화롭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걸어가는 데미안 대령의 위압적인 모습에 어민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데미안 대령은 거침없이 에디 중령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찻잔과 비싼 꽃들이 놓인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에디 중령은 데미안 대령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345명의 젊은 병사들과 대영 제국의 소중한 재산을 잃었는데 자네는 태평하게 책이나 읽고 있나? 자네의 신분과 가문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 난 이번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걸세. 에디 중령은 자신의 아버지 샤프셔 백작의 영향력을 빌어 이번 사건의 후폭풍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귀족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많은 경우 법과 규정보다 높은 지위의 가문의 의사가 우선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 대령은 그런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관들을 통해 이미 상황의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데미안 대령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그의 권위와 영향력은 에디 중령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낀 에디 중령은 데미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배가 아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거대한 입이 달려 있었고 그 해적선은 대영 제국의 전열함보다 몇 배는 컸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령관이었다 해도 이 일의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에디 중령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대령은 즉각적으로 에디 중령을 그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부관에게 임무 실패에 대한 모든 사실을 군사 재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데미안 대령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골목에 있는 한적한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하고 초라한 선술집에 들어선 데미안 대령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령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붉은 두건을 쓴 중년의 남성에게 술을 시키며 잘 지냈냐는 말을 건넸죠. 비아냥 섞인 데미안 대령의 인사에 덕분에 잘 지낸다는 말을 전하는 선술집 주인장은 과거 유명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여우라고 불렸던 해적을 이끄는 선장이었으며 해적연합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존 올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해적 선장은 과거 전성기 때 매우 강인하고 무자비한 해적이었지만 그의 정보력은 해적들 사이에서 값어치가 높았으며 대해적 연합의 지략가로서도 활동했었죠. 허나 해적의 시대가 저문 지금은 그저 해군의 빌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술을 건네는 존 올데이를 바라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해적 잔당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아는 바로는 대영 제국의 해군에게 위해를 가할 만큼의 규모를 가진 잔당들은 없다고 답하였죠. 잠시 후 빙빙 돌려 말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던 데미안 대령은 얼마 전 발생한 사건을 존 올데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군함 4척이 단 한 척의 괴물 같은 해적선에게 격침되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나? 결국 수척의 해적선을 이끈 해적 잔당들이 이 일을 벌인 것이며 이 잔당들을 이끄는 해적 선장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나와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었던 데미안 대령은 존 올데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존 올데이는 술을 한 잔 먹으며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데미안 대령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존 올데이는 데미안 대령이 좀 전에 설명한 단 한 척의 괴물 같은 해적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을 건넸죠. 이에 데미안 대령은 수십 초간 입을 열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디 중령이 말한 거대한 입을 가진 해적선에 대해 말하게 된다면 해군이 유령선 따위를 믿는다는 소문이 퍼져 대영 제국 해군의 위신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웃음거리로 전락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굳건하던 데미안 대령의 눈빛을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존 올데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으며 저주가 진짜 통했다라는 혼잣말을 하였고 데미안 대령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영 제국과 해적 연합의 총력전은 분명 해적들의 패배였습니다. 허나 이 전쟁의 시작은 어느 추악한 해적 선장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죠. 시끄러운 이빨 알린, 바다의 여우 존 올데이, 비열한 선장 램지. 저를 포함한 이 3명의 해적들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래알 같은 해적들로 거대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램지는 해적 연합의 본거지와 전략을 대영 제국에 팔아넘겼고 자신의 거처를 약속받았죠. 해적 연합에 보관되었던 대부분의 보물들까지 훔쳐 달아난 비열한 램지는 수많은 해적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고귀하신 대령님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같이 천한 해적들은 전설과 미신에 기반한 규율에 얽매여 생활하며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규율을 무시하고 배신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비열한 램지에게 수천 명의 해적들은 전통에 따라 그를 처벌하길 원했죠. 이에 별자리와 바다로 미래를 들여다보는 주술사 헤넴에게 자신들의 피와 머리카락과 금괴를 바쳐 저주를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괴물 같은 해적선은 그저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령님도 직접 보시진 않으셨겠죠.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주를 받아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한 채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불황자로 남겨진 비열한 램지는 대영 제국의 군함으로도 격침시키진 못할 것입니다. 몰락한 해적 선장의 허무맹랑한 말을 들은 데미안 대령은 해군 대령이라는 직책을 망각한 채 존 올데이에게 찾아온 자신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존 올데이를 노려보며 남은 잔당들의 해적선을 파괴하고 해적들을 생포하여 그와 관련된 내통자들을 찾아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곤 선술집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존 올데이는 그의 미래를 예견한 듯 미소를 지었죠. 이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대영 제국의 전열함 세인트 홀을 바라보는 데미안 대령은 자신의 부관을 불러 출항 일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의문과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직접 대서양으로 향하기로 한 것이죠.
시끌벅적한 호프웰 부두에서 대영 제국의 거대한 전열함 세인트호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몇 주 전 대영 제국의 상선과 호위 군함에 가해진 무자비한 공격의 주범을 찾아 대영 제국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에디 중령의 무역 항로를 따라 탐색을 진행할 예정인 데미안 대령은 세인트호의 갑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인트호는 대영 제국 최신 군함으로 빠른 속도와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한포만 백문에 가까운 이 거대한 세인트호는 수백 명의 해군을 태우고 대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총 2척의 세인트호와 여러 척의 호위 군함이 투입되었죠. 단호한 명령을 내리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데미안 대령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데미안 대령의 세인트호 출항 소식으로 대서양의 무역 항로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괜히 꼬투리 잡혔다간 물귀신이 되기 뻔하기 때문이었죠. 푸른 바다 위에 세인트호는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났으며 데미안 대령의 모습은 흡사 영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때 찬란한 바다를 비추는 태양 뒤로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세인트호를 향해 야수처럼 달려왔습니다. 폭풍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는 부관들의 의견에도 데미안 대령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찢어지는 듯한 번개가 내리치며 병사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폭풍우를 맞이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진입한 세인트호 앞에 대영 제국의 찢어진 깃발과 선박들의 잔해가 떠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데미안 대령은 분노하였고 그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단단해져가고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세인트호는 대영 제국 상선과 군함들의 잔해를 뒤로하고 폭풍우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데미안 대령의 부관이 조타수 근처에서 소리치며 보고했습니다. 저 멀리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세인트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부관의 보고에 즉시 망원경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거대한 해적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0문 이상의 대포로 무장한 세인트호를 지휘하는 데미안 대령은 수백 명의 해군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하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번쩍 내리칠 때마다 거대한 해적선과 세인트호의 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공격 명령을 지시하였고 여러 척의 거대한 전열함들의 수백 개의 포문은 불을 뿜기 시작하였죠. 우레와 같은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왔고 해적선은 화약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 같은 화약 연기들이 조금씩 걷히자 해적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해적선은 수많은 포탄을 맞아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죠. 이것을 목격한 데미안 대령은 재장전을 명령하였고 다시 포탄을 퍼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오금이 저려오는 매우 기괴한 울음소리가 폭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졌던 거대한 해적선의 선체는 회복되었고 거대한 괴물의 입같이 끔찍하게 생긴 무언가가 포효하며 다시 세인트호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존올데이가 말한 해적들의 저주와 미신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죠. 망원경으로 바라본 이 거대한 해적선의 뱃머리에는 기괴한 괴물의 입이 달려 있었고 그 입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위협적인 포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에디 중령, 내 말이 사실이었다니. 데미안 대령은 두려움을 삼키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전투를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이 괴물 해적선은 뱃머리에 달려있는 거대한 입으로 호위 군함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수많은 대포의 격렬한 포성이 대서양을 울렸죠. 세인트호의 갑판 위에서 데미안 대령은 지휘봉을 휘두르며 대포를 정확하게 조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적선은 기민하게 움직이며 반격을 가했지만 대령과 그의 선원들은 끈질기게 맞서 싸웠습니다. 허나 이 괴물 해적선은 포탄에 맞아 부서짐에도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었으며 점점 그 기세가 기울고 있었죠. 화약의 냄새가 바다 위를 가득 메웠고 선원들의 비명소리와 대포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미안 대령의 굳건한 의지는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죠. 세인트호가 파괴되어 작은 나무 보트 위에 몸을 맡긴 데미안 대령은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저주를 받은 비열한 램지의 괴물 해적선은 압도적인 힘으로 대영 제국의 함선들을 파괴하였죠. 데미안 대령은 작은 보트에서 점점 다가오는 해적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긍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머스킷 소총의 총소리가 초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괴물 해적선은 데미안 대령을 보트와 함께 먹어치웠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영 제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해당 항로를 죽음의 항로라 칭하여 항해를 금하였고
아메리카와 대영 제국을 통하는 새로운 무역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황제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 해군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들은 국왕 및 몇 명의 장군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이 이끄는 세인트 함대는 시민들과 귀족들에게 폭풍우를 만나 침몰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적한 선술집을 운영하는 존 올데이는 이 소식을 접하곤 두 잔의 술을 따르며 미소를 지었죠.